나는 새벽마다 거실 창문을 조금 열어둡니다. 차가운 바람이 들어오면 오래된 장판에서 은근한 먼지 냄새가 올라오고 그 속에서 하루가 다시 시작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70이 되도록 대부분의 날을 이렇게 시작했지요. 그런데 요즘은 이 익숙한 공기의 냄새조차 어딘가 달라져 보였습니다. 남편 때문입니다. 남편은 30년간 군인으로 살았고 20년 전 전역한 뒤 다른 직업을 가진 후에도 여전히 군인처럼 살았습니다. 말투도 표정도 걸음걸이도 각졌습니다. 저에게는 늘 짧고 냉정한 지시만 했고 수고했다 같은 말은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최근 들어 자꾸 한밤중에 깨서 집안을 배회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불도 켜지 않은 채 어둠 속을 서성거리는 모습이 처음엔 무섭기까지 했습니다. 어젯밤에도 남편은 새벽 2시쯤 침대 옆 스탠드를 켜지도 않고 벌떡 일어나더니 벽 쪽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 목소리는 마치 사방을 경계하는 짐승 같았습니다. 나는 조심스레 다가가 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여보 또 무슨 꿈 꿨어요? 남편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기, 저 그림자 봤나? 누가 제 안에 들었어. 그림자요? 아무도 없어요. 불 켜볼게요. 불 켜지 마. 위치에 들키면 안 돼. 뭐라는 거지? 누구한테 들키면 안 된다는 거야. 아니, 치매라고 하기엔 너무 또렷해. 오히려 누군가를 경계하는 눈빛인데 뭐가 잘못된 거지? 남편은 다시 천천히 침대로 돌아갔습니다. 마치 이동 명령을 따르는 병사처럼 무표정하게 앉았다가 그대로 누웠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손등이 떨리는 걸 나는 분명히 봤습니다. 저와 마주치면 저리 냉담한 사람이 어둠 속에선 그렇게 불안하게 떨고 있었다니 마음이 어지러웠습니다. 두려움인지 남편에 대한 연민인지 오래 묵은 원망인지 스스로도 정확히 구분하기 어려웠습니다. 아침이 되자 남편은 언제 그랬냐는 듯 텔레비전을 틀고 군사 뉴스만 찾아보았습니다. 나는 커피를 그의 앞에 놓았습니다. 남편이 컵을 받는 순간 손가락 사이에 뭔가 검은색 표지가 살짝 보였습니다. 작은 수첩 같았습니다. 여보, 이거 뭐예요? 내가 물었지만 남편은 아무 대답 없이 재빨리 가슴 안쪽 포켓으로 그걸 챙겼습니다. 그 행동이 너무 익숙해 보였습니다. 군 시절 항상 신분증과 작전 기록을 그 자리에서 꺼내고 넣는 버릇이 있었으니까요. 저게 뭐길래 저렇게 감추는 거지? 기억이 흐려진 사람이 오히려 어떤 건 저렇게 정확하게 챙긴다고? 남편은 식탁에 앉아 있으면서도 자꾸만 현관 쪽을 흘끔거렸습니다. 나는 그의 시선을 따라가 보았습니다. 현관문 옆 전신 거울. 거울 속 남편의 모습은 평소처럼 단단한 어깨, 긴장된 턱선, 반듯한 자세. 하지만 눈은 뭔가에 쫓기는 사람처럼 자꾸만 흔들렸습니다. 그날 오후 남편이 잠들어 있을 때 나는 몰래 옷장 문을 열었습니다. 그의 양복상의 안쪽에는 오래되지 않은 구겨진 메모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검은 볼펜으로 적힌 글씨, 강압적이면서도 급하게 쓴 필체. 24일,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감시가 가까워졌다. 시간이 없다. 내 심장이 갑자기 크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감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시간이 없다. 치매가 있는 사람이 쓴 글이라는 느낌은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과거 남편이 군에서 위협을 느낄 때 쓰던 기록 방식과 너무도 비슷했습니다. 메모의 뒷장에는 더 심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내는 모르게 해야 한다. 지켜야 할 건 아직 남았다.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평생 저를 하녀처럼 부리던 사람이 나를 지킨다고 쓴 것. 그것도 이렇게 절박한 문장으로. 문제를 더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한 그날 저녁, 남편의 군용 상자를 뒤지던 중, 저는 낡은 군복 사이에 끼워져 있는 작은 녹색 수첩을 발견했습니다. 겉에는 아무 글씨도 없었지만 손때가 진하게 남아 있어 오래전부터 소중히 간직해 온 듯 했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표지를 넘겼습니다. 첫 장에는 날짜도 제목도 없이 세 글자만 적혀 있었습니다. 그놈이 왔다. 나는 그 순간 전신의 혈액이 한꺼번에 식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치매 증상은 단순한 기억의 붕괴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오히려 남편은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었고 그걸 숨기기 위해 거짓된 혼란스러운 행동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 다음 장을 넘기려는 순간 문이 덜컥 열리며 남편이 나타났습니다. 뭐 하는 건가? 그의 목소리는 낮았고 발끝에서 바닥이 진동했습니다. 정리 좀 하려고요. 오래된 것들. 그 수첩 건드리지 마. 그건 당신한테 위험하니까. 남편이 한 걸음 다가왔을 때 나는 뒷걸음질 치며 수첩을 숨겼습니다. 그의 얼굴엔 분노보다 공포가 먼저 서려 있었습니다. 남편은 숨을 거칠게 몰아쉬며 내 손을 떼어내려 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힘이 빠진 듯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기만 했습니다. 나는 황급히 남편의 팔을 받쳤습니다. 그때 남편이 겨우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시간이 없다. 그리고 의식을 잃듯 잠잠해졌습니다. 나는 남편을 소파에 눕히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낯선 사람 같았습니다. 평생 나를 내려다보던 위압적인 남편이었지만 지금은 어떤 거대한 두려움에 홀린 채 겨우 버티고 있는 노인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내 손 안에는 남편이 끝까지 숨기려 했던 녹색 수첩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 나는 이제 반드시 확인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수첩의 첫 문장, 그것 하나만으로도 내 삶 전체가 뒤흔들릴 예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놈이 돌아왔다. 남편의 혼란이 증상인지 아니면 위협인지 분간되지 않기 시작한 순간 남편이 잠든 뒤 나는 녹색 수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이 작은 수첩 하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숨을 고르며 떨고 있을 줄 평생 생각도 못했죠. 남편은 늘 단단했고 흔들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차갑다 못해 얼음 같았지만 적어도 어떤 상황에서도 중심이 무너지는 법은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그놈이 왔다라니. 그리고 나를 향해 위험하다고 말한 그 눈빛은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나는 수첩을 조심스레 펼쳤습니다. 한 장, 두 장 종이에 스며 있는 연필 자국은 번져 있었고 오래된 먼지 냄새가 은근히 올라왔습니다. 두 번째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20년 전 기록 폐기. 이름은 남길 수 없다. 무슨 기록을 말하는 걸까요? 그리고 누구의 이름을 못 남긴다는 걸까요?
읽을수록 의문만 불어났습니다. 세 번째 장에는 짧고 불길한 문장이 더 이어졌습니다. 24일 접촉자 확인. 내 위치 노출됨. 내 위치 노출. 이건 치매 환자가 쓸 문장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작전 보고에 가까웠죠. 오래전 남편이 중령이던 시절의 작전 보고서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이런 식의 문장이 가득했었어요. 나는 한숨을 깊게 쉬며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곳에는 단 한 문장만 쓰여 있었습니다. 지켜야 할 건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지켜야 할 거? 그게 나란 말인가? 아니면 아들, 며느리, 혹은 남편 자신? 그 문장은 애매모호해서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남편이 나에게 뭐라도 말하려다가 일부러 말을 비틀어 적어 놓은 것처럼요. 평생 나한테 마음 한 번 내준 적 없는 사람이 왜 갑자기 지킨다는 말을 남긴 거지? 그렇게 수첩을 쥐고 고민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비명을 내질렀습니다. 나는 깜짝 놀라 수첩을 떨어뜨리고 뛰어나갔습니다. 거실 바닥에 남편이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싼 채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숨을 들이마시지도 내쉬지도 못하는 듯한 얼굴. 그는 사방을 향해 미친 듯이 고개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저놈! 저기 있다고! 문 앞에 서 있어! 남편은 떨리는 손가락으로 현관문을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누구요, 여보? 누가 서 있는데요? 남편은 내 어깨를 붙잡고 덜덜 떨었습니다. 당신은 보면 안 돼! 절대 보면 안 돼! 그 말투는 분명히 대상을 알고 있는 사람의 공포였습니다. 치매 환자 특유의 혼란이나 헛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누군가를 떠올리고 있는 얼굴이었어요. 나는 남편을 달래 소파에 앉혔습니다. 물을 가져다 주며 다독였지만 남편은 잔을 잡지 못하고 계속해서 허공을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놈이 움직였어. 내가 늦었나? 나는 그 말을 듣자 소름이 올라왔습니다. 수첩에 있던 문장과 이어지는 말이었으니까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내 위치 노출. 그리고 시간 없다. 이건 우발적으로 나온 말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분명히 무언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 정말 치매인가요? 아니면 내가 모르는 다른 것을 겪고 있는 건가요? 걱정되는 마음에 아들 부부에게 전화라도 해볼까 생각했지만 전화를 잡은 손이 금세 멈춰버렸습니다. 남편의 이런 상태를 아들 부부에게 얘기하면 혹시 남편의 존엄을 무너뜨리는 건 아닐까? 또 한편으로는 남편이 진짜 누군가에게 노출된 상태라면 아들에게 피해가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섭고 혼란스러웠지만 결국 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말을 꺼내는 순간 일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 같았거든요.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남편은 평소의 무뚝뚝한 모습으로 돌아온 듯 했습니다. 마치 아까 전에 광기가 가짜였다는 듯 아주 자연스럽게 밥을 먹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 평온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던 남편이 갑자기 젓가락을 내려놓고 중얼거렸습니다. 당신도 알고 있지? 네, 뭐요? 남편이 나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은 방금 전까지 공포로 떨던 그 눈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또렷하고 무언가를 의심하는 눈이었죠. 그 수첩 봤지? 나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남편은 천천히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그 자세는 누군가를 취조하는 군인의 모습과 똑같았습니다. 그 수첩을 보면 당신도 위험해진다 했지. 왜 말을 안 듣는 거야? 남편의 목소리는 낮고 굵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분노보다 초조함이 더 많았습니다. 마치 나 때문에 일이 빨라진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여보, 대체 무슨 일을 겪은 건데요? 누가 누구한테 위험한 거예요? 남편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아주 천천히 눈을 감았다 뜨더니 마치 혼잣말처럼 중얼댔습니다. 그놈이 다시 나타났어. 내가 틀리지 않았어. 그 말에 등줄기가 또 한 번 서늘해졌습니다. 그놈. 남편이 평생 입에 올리지 않던 그 이름. 남편의 군 생활 시절, 남편이 무너지는 결정적 사건을 만들었던 인물. 그 사람. 나는 숨을 삼킨 채 남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내게 한 말은 이거였습니다. 당신은 절대 그놈 이름 말하지 마. 절대 찾지도 마. 그리고 남편은 다시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는 소리가 묘하게 길게 울렸습니다. 나는 거실에 혼자 남아 멍하니 그리고 깨달았죠. 남편의 치매 증상, 그 수첩의 기록, 그놈의 이름.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라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한 과거의 그림자라는 것을, 그리고 그 그림자는 지금 우리 집 문 앞까지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방으로 들어가고 문이 조용히 닫히는 소리를 들었을 때 저는 한동안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제 몸이 거실 바닥에 못으로 박힌 것처럼 심장만 덜컥덜컥 뛰고 있었죠. 절대 그놈 이름 말하지 마. 절대 찾지도 마. 남편의 말은 경고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미 그 경고의 한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남편의 수첩을 본 순간부터 그날 밤 남편은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규칙적으로 코를 골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눈을 붙일 수가 없었어요. 거실에 덩그러니 놓인 조명 아래 테이블에 올려둔 녹색 수첩이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보였습니다. 남편의 말투, 눈빛, 비명. 아무리 치매 초기라고 해도 그건 설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너무 명확하고 너무 특정한 대상에 대한 공포였어요. 그놈이 다시 나타났다. 귀에서 남편의 말이 계속 반복됐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슥. 현관문 아래 틈으로 아주 작은 어둠이 스며들었습니다. 나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방금 전 남편이 가리키던 그 방향이었고 그와 너무 같은 위치였습니다. 잠깐, 바람, 사람 그림자. 아무리 합리적으로 생각하려 해도 그 순간의 느낌은 마치 누군가 문 바로 뒤에 서 있는 것처럼 등골을 쓸어내리는 차가움이었습니다. 보면 안 된다. 남편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을 향해 다가가지도 확인하려 하지도 못했습니다. 심장이 귀 옆에서 뛰는 소리가 났습니다. 쿵쿵쿵. 그리고 그림자는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은 채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잠을 청할 수 없었지만 머리가 너무 무거워서 소파에서 잠깐 눈을 감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새벽 4시쯤 어디선가 낮고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안 돼, 안 돼. 잠꼬대라고 하기엔
너무 선명한 목소리. 나는 조심스럽게 남편 방 문을 열었습니다. 남편은 식은 땀으로 온몸이 젖은 채 누군가를 막아서는 듯 손을 공중에 펼치고 있었습니다. 안 돼. 저는 남편의 어깨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꿈꾸는 거예요. 남편은 헉하고 숨을 들이마시더니 눈을 번쩍 떴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있는 제가 누군지 잠시 몰라보는 듯 혼란스러운 얼굴을 하다가 갑자기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당신 문 열어줬어. 무슨 문이요? 남편은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현관문. 누가 서 있었어. 등골에 차가운 것이 흘렀습니다. 아침이 밝기도 전에 남편이 일어나 갑자기 옷장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비틀거리는 발걸음이지만 자신이 정확히 찾는 것이 있다는 듯 옷장 가장 아래 서랍을 열더니 철제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저는 평생 처음 보는 물건이었습니다. 왜냐면 그 안에는 비밀이 있을 거라는 걸 남편은 알고 있었고 저는 평생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열쇠 없이 상자의 바닥을 손으로 더듬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처럼 진동 패드를 누르듯 상자의 아래판을 툭 하고 밀었습니다. 딸칵! 상자가 열렸습니다. 여보, 이게 뭐예요? 남편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안에 있는 물건 하나를 들어 올렸습니다. 군 시절 배지, 오래된 사진들, 그리고 아주 낡은 문서 봉투. 남편은 봉투를 꺼내 제 쪽을 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당신도 알아야겠지. 봉투 안에는 누렇게 바랜 서류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문서 제목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비공개 기록 2005년 군포항 사건. 저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기 나오는 그놈 그 사람. 남편 당신을 무너뜨렸다는 그 인물 맞죠? 남편은 고개를 아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놈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것 같아. 왜요? 왜 지금이에요? 남편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정확하게 표현했습니다. 그놈이 찾는 건 나야. 그리고 이 문서들. 이걸 찾으러 온 거야. 그게 대체 뭐길래요? 남편이 낮고 깊게 말했습니다. 내가 폐기하지 않고 숨겼던 증거들. 그리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아직도 과거의 그 일이 끝나지 않았다는 게 문제야. 남편은 마지막으로 상자 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검은 천으로 감싼 작은 철제 조각이었습니다. 그건 배지였습니다. 남편이 군 생활 마지막 해에 받았던 극비 임무 배지. 남편은 그것을 책상 위에 올려두고 말했습니다. 남편이 검은 천으로 감싼 작은 철제 배지를 책상 위에 조심스레 올려놓은 순간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그 배지는 평생 남편이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던 군 시절 극비 임무의 상징이었습니다. 그 손끝에는 아직도 묘하게 냉기가 남아있는 듯했죠. 남편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 배지를 한 번, 두 번 손가락 사이에서 돌려봤습니다. 금속의 차가운 감촉이 내 온몸을 지나갈 때마다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남편은 숨을 고르며 낡은 군용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20년 전 사건 기록이야. 봉투 안에는 한 장씩 접힌 문서와 사진, 명단, 작전 계획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때
내가 잡으려던 건 장기주 그놈이었어. 남편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는 평생을 차갑게 지배하던 단단한 어깨를 가진 남자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온전한 두려움과 불안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20년 전 대령님, 이 서류 진짜입니까? 젊은 부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책상 위에 펼쳐진 장부를 내려다봤습니다. 숫자들이 눈앞에서 춤을 췄습니다. 60억. 공중으로 사라진 예산이 60억이야. 하지만 대령님, 이 납품업체 대표가 장기주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 뒤에 누가 있는지 아십니까?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군인으로서, 아버지로서, 한 사람의 양심으로서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알아, 그래도 해야 해. 그 결정이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2005년 3월 12일 군포해군 기지의 감사실. 나는 대령 계급장을 단 채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군 생활 30년 차. 승진도 순탄했고 가족도 화목했습니다. 아내는 집에서 어린 아들을 키우고 있었고 나는 해군 내부 감찰 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삶이었습니다. 그날까지는. 대령님, 이번 납품건 좀 이상합니다. 부관 김 상사가 서류 뭉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뭐가 이상한데? 함정 수리 부품 납품인데요. 견적이 너무 높습니다. 시세의 3배는 되는 것 같습니다. 나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대한산업 대표 장기주. 그 이름을 처음 본 순간이었습니다. 조사해봐. 납품 내역, 실제 부품 가격, 전부. 네, 대령님. 그때만 해도 단순한 비리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군대에서 흔히 있는 일, 조사하고, 보고하고, 처리하면 끝나는 일. 하지만 일주일 후, 김 상사가 가져온 자료를 보고 나는 경악했습니다. 대령님, 이거 장난 아닙니다. 서류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난 3년간 대한산업에서 납품한 부품들 전부 허위 견적이었습니다. 실제 가격의 3배에서 5배까지 부풀려진 금액, 그리고 그 차액은 어디로 갔을까요? 횡령 규모가 60억이 넘습니다. 네, 그리고 이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추적했는데요. 사령관님 계좌로 일부가 들어갔습니다. 60억. 김 상사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나는 숨이 막혔습니다. 사령관, 우리 기지 최고 책임자. 네, 직속 상관. 확실한 거야. 네, 은행 거래 내역 확인했습니다. 물론 직접 입금은 아니고 우회 경로지만 추적하면 연결됩니다. 나는 한참 동안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이거 건드리면 내가 무사하지 못해. 하지만 군인으로서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보고서 작성해 정식으로 올린다. 대령님, 신중하셔야 합니다. 상대가 알아. 그래도 해야 해. 보고서를 올린 다음 날, 나는 사령관실로 호출됐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사령관이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앉게. 네, 사령관님. 나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 내가 작성한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 보고서 자네가 쓴 건가? 네, 사령관님. 내용 확인했나? 물론입니다. 3년간 추적한 자료입니다. 사령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네 군 생활 30년이지? 네.
가족도 있고 앞으로 진급도 순탄할 텐데 왜 이런 걸 건드리나? 나는 침묵했습니다. 사령관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이 보고서 없던 일로 하게. 그게 자네한테도 좋아. 사령관님, 박 대령. 군대는 조직이야. 조직에서 살아남으려면 때로는 눈 감을 줄도 알아야 해. 하지만 60억이 넘는 예산이 사라졌습니다. 이건 국민 세금입니다. 세금? 자네 지금 교과서 읽나? 현실을 봐. 사령관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이 일은 여기서 끝이야. 알겠나? 사령관님, 저는 군인으로서 군인이면 명령에 복종해야지. 사령관이 소리쳤습니다. 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나가봐. 그리고 이 보고서는 내가 폐기하겠네. 사령관님, 나가.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경례를 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대로 끝낼 순 없어. 그날 밤, 나는 몰래 사무실로 돌아갔습니다. 보고서 원본과 증거 자료를 복사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 납품 장부, 허위 견적서, 전부, 그리고 작은 군용 가방에 넣어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어요? 표정이 안 좋은데. 아니야, 괜찮아. 거짓말이었습니다. 나는 서재에 들어가 가방을 금고에 넣었습니다. 언젠가 이걸 써야 할 날이 올 거야. 하지만 그날은 생각보다 빨리 왔습니다. 일주일 후, 나는 갑자기 영창에 갇혔습니다. 혐의는 군 기밀 유출 및 무고죄였습니다. 뭐라고요? 제가 기밀을 유출했다고요? 조사관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 문서들 어떻게 설명할 건가? 내가 복사한 자료들이었습니다. 이건 제가 조사한 비리 증거입니다. 비리 증거가 어디 있나? 여기 은행 거래 내역이. 이건 조작된 자료야. 자네가 만든 거지. 뭐라고요? 대한산업 대표 장기주 씨가 고소했네. 자네가 허위 자료를 만들어 회사 명예를 훼손했다고. 나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는 사실만 조사했습니다. 사실, 증거를 원본 장부는 어디 있나? 그건 회사에 있을 겁니다. 회사에 가서 확인했지. 아무 문제 없더군. 자네가 숫자를 조작한 거야. 말도 안 됩니다.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조사관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대령, 인정하는 게 좋을 거야. 이미 사령관님도 자네를 포기했어. 사령관님이요. 그분도 자네가 실망스럽다고 하시더군. 혼자 공명심에 사로잡혀 엉터리 보고서를 만들었다고. 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함정이었구나. 사령관과 장기주가 짜고 나를 모함한 겁니다. 증거는 이미 인멸됐고 나만 죄인이 됐습니다. 군사재판은 빨리 진행됐습니다. 변호인도 제대로 선임되지 않았고 증인도 불리지 못했습니다. 판결문이 낭독됐습니다. 피고인 박모 대령은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민간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군 기밀을 무단으로 유출한 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에 처한다. 그리고 군에서 불명예제대 처분한다.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30년 군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제대 후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내가 울고 있었습니다. 여보, 어떻게 이런 일이. 미안해. 억울하지 않아요? 왜 항소 안 해요? 해봤자 소용없어. 이미 다 정해진 거야. 나는 서재로 들어가 금고를 열었습니다. 증거 자료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쓸모없었습니다.
법정에서도 인정받지 못한 자료. 나는 자료를 작은 절제 상자에 넣고 옷장 깊숙이 숨겼습니다. 언젠가는. 하지만 그 언젠가는 오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나는 평범한 회사원으로 살았습니다. 제 취업도 어려웠지만 작은 회사에 간신히 들어갔습니다. 아내는 나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아내에게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더 차갑게 대했습니다. 감정을 드러내면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아들은 자랐고 결혼했고 손자도 생겼습니다. 나는 조용히 은퇴했습니다. 하지만 잊을 수 없었습니다. 장기주, 그 이름만 들어도 이를 갈았습니다. 신문에 가끔 그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대한산업장기주 회장, 국방산업발전 공로표차, 장 회장, 60억 원 국방산업투자. 60억. 내가 밝히려 했던 그 금액. 그는 그 돈으로 떵떵거리며 살고 있었습니다. 나는 신문을 구겨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20년이 지난 지금, 장기주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알았나 봅니다. 내가 아직도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걸. 그래서 나를 제거하려는 겁니다. 증거의 가치를 없애버리려는 거죠. 하지만 나는 이제 싸울 준비가 됐습니다. 20년 동안 참았던 분노를, 빼앗긴 명예를 되찾을 겁니다. 나는 절제 상자를 열었습니다. 20년 전 그날의 증거들, 은행 거래 내역, 허위 장부, 사진, 녹음 테이프, 전부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제 끝을 낼 시간이야. 손에 든 배지를 바라봤습니다. 대령 시절 받았던 내부 감찰관 배지. 이 배지는 내가 정의를 위해 싸웠다는 증거였습니다. 비록 졌지만, 비록 모든 걸 잃었지만 나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장기주, 그 이름을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엔 내가 무너질 차례야.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그림자가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왔구나. 나는 배지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불렀습니다. 여보, 네, 이제 내 이야기를 해줄게. 전부. 아내가 놀란 표정으로 나를 봤습니다. 20년 전, 내가 왜 군대에서 쫓겨났는지, 여보, 그리고 왜 내가 평생 당신한테 차갑게 굴었는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했어. 정말 미안했어. 처음으로 20년 만에 나는 아내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고백했습니다. 2005년 그날의 진실을. 그때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남편은 놀란 기색도 없이 즉시 군 시절 동작처럼 몸을 굳혔습니다. 누구세요? 그의 낮고 단호한 목소리가 거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문을 열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나이대는 50대 중반, 단정한 양복 차림에 검은 안경. 손에는 봉투 하나를 쥐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기억하십니까, 대령님? 김 상사입니다. 제가 도와드릴 때가 된 것 같아서 왔습니다. 남편은 잠시 멈칫했지만 곧 안도의 숨을 내쉬듯 어깨를 풀었습니다. 나는 그 남자를 주시했습니다. 누구보다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말투에서 진심과 결연함이 느껴졌습니다. 그 남자가 서류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이건 대령님이 숨겨온 기록과 연관된 최신 정보입니다. 그놈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이곳
집 근처에도 나타났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남편과 그 남자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여보, 저 사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남편은 잠시 고민한 듯 눈을 감았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때 애 부관이었어. 나를 무너뜨린 그놈에게 맞서 살아남은 유일한 동료다. 나는 그 말을 듣고도 불안감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뭔가 해야 한다는 충동이 생겼습니다. 남편이 숨겨온 과거, 그놈이 남긴 그림자, 그리고 우리 가족의 안전. 모두 연결되어 있었고, 이제 더 이상 집안에만 숨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김 전 상사와 남편은 거실 한쪽 테이블에 펼쳐진 문서와 사진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한 발 뒤에서 조심스레 그 광경을 지켜보며 손에 쥔 커피잔이 떨리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문서 속 이름, 날짜, 그리고 사진 속 인물들을 하나씩 확인할수록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그놈 장기주, 남편이 평생 경계하며 살아온 그 사람, 지금도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 점점 실감나기 시작했죠. 여기 좀 보십시오. 2005년 이후에도 여러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 인물 은퇴한 척하지만 여전히 영향력이 막강합니다. 김 전 상사가 말하며 노트를 가리켰습니다. 남편은 손을 떨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전에는 조직 내부에서만 움직였지만 이제 밖으로 나와 직접 사람들을 압박하고 있어. 우린 방심하면 안 된다. 김 전 상사는 또 다른 봉투를 펼치며 한 장씩 문서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장기주가 지금도 같은 수법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증거이고요. 서류를 봤습니다. 똑같았습니다. 20년 전과 똑같은 수법. 이제 내가 직접 나서야 할 때다. 70살이 된 남편이 한 시대를 뒤흔든 군인 출신이지만 눈앞의 현실 앞에서는 단숨에 긴장한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표정 속에는 결연함도 섞여 있었습니다. 그 결연함이 곧 나에게도 전해져 왔습니다. 나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날 밤 전화가 울렸습니다. 받자마자 삐걱거리는 전화를 통해 낮게 끊어진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마라. 지금 움직이면 모두 위험하다. 나는 손을 떨며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보, 어떻게 할 거예요? 맞서야지. 20년 동안 준비했어. 나는 배지를 꺼냈습니다. 중령 시절 받았던 내부 감찰관 배지. 이제 정의를 실현할 시간이야. 결의의 순간이었습니다. 거실 창문 너머로 바람이 세차게 불고 있었고 낯선 긴장감이 집안 구석구석을 채웠습니다. 나는 그 긴장 속에서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싸움은 단순히 과거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는 것을 김 상사는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이제부터는 단순히 방어만 하는 게 아닙니다. 적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과거에 덮은 그 놈의 죄를 드디어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왔다. 나는 남편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나도 함께해야 한다. 남편이 지켜온 진실을 끝까지. 그리고 거실 한쪽 현관문 아래 남겨진 그 그림자를 떠올렸습니다. 그것이 단순한 착각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제는 확신했습니다. 남편과 김 상사는 곧바로 계획을 짰습니다.
우선 장기주가 남긴 흔적과 최근 활동을 추적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해. 그 놈이 우리를 먼저 찾기 전에. 남편이 낮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 말에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흘 후, 김 전 상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대령님, 장기주를 직접 만나야 합니다. 무슨 소리야? 그 놈을 왜 만나? 증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자백이 필요해요. 자백. 그 놈이 자백할 리 없어. 아니요. 할 겁니다. 제가 방법을 알고 있어요. 김 전 상사는 조심스럽게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장기주를 중립적인 장소로 유인하고 대화를 나누며 녹음한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과거 증거를 보여주며 압박한다. 대령님, 그 사람은 자만심이 강합니다.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하면 방심해요. 그때가 기회입니다.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해보자. 며칠 뒤 서울 외곽의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2층 독립된 공간. 아무도 없는 곳. 남편과 저, 그리고 김 전 상사가 먼저 도착했습니다. 여보, 정말 괜찮겠어요? 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우리한테 증거가 있잖아. 남편은 가방에서 철제 상자를 꺼냈습니다. 20년 전 증거들이 들어있는 상자. 김 전 상사가 테이블 아래 작은 녹음기를 설치했습니다. 준비됐습니다. 대령님,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화하세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이 신호를 주시면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알았어.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3시. 약속 시간이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장기주가 들어왔습니다. 7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나이. 하지만 여전히 건강해 보이고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고급 양복에 금시계. 성공한 사업가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래간만이군요, 박 씨. 그는 나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차가웠습니다. 앉으십시오. 나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장기주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부인도 데려오셨네요. 가족 나들이입니까? 필요해서 왔습니다. 뭐가 필요한데요? 얘기할 게 있어서요. 장기주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얘기요. 박 씨, 우리가 무슨 얘기할 게 있습니까? 20년 전에 이미 끝난 일 아닙니까?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났어요. 당신은 졌고 나는 이겼어요. 그게 전부죠. 장기주의 목소리가 냉소적으로 변했습니다. 나는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장 회장, 왜 지금 우리 집 근처를 배회하는 겁니까? 배요. 무슨 소리입니까? 모른 척 마십시오. 우리 집 앞에 사람을 보냈죠. 저를 감시하고 협박하려고. 장기주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웃었습니다. 증거라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나는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우리 집 앞에 서 있는 낯선 남자의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람, 당신 회사 직원이죠. 장기주가 사진을 보더니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래서요. 그 사람이 거길 지나갔을 수도 있죠. 매일 밤 같은 시간에요. 일주일 동안 장기주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박 씨, 대체 뭘 원하는 겁니까? 진실을 원합니다. 진실은 이미 밝혀졌어요. 당신이 거짓 보고서를 만들었고 법정에서 졌다는 게 진실입니다. 나는 절제 상자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장기주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기억하시죠? 20년 전 제가 조사한 자료들입니다. 그딴 쓰레기를 아직도 갖고 있었어요. 쓰레기가 아닙니다. 증거입니다.
나는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 허위 견적서, 납품 장부. 장기주가 서류를 보더니 비웃었습니다. 이미 법정에서 조작으로 판명된 자료 아닙니까? 지금 와서 그걸 들이밀면 뭐합니까? 법정에서는 졌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진실. 장기주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박 씨, 당신 아직도 모릅니까? 이 세상에서 중요한 건 진실이 아니라 힘입니다. 나한테는 돈이 있었고 권력이 있었어요. 당신한테는 뭐가 있었습니까? 정의감, 양심. 그가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그런 거 아무 쓸모 없어요. 나는 살아남았고 당신은 무너졌어요. 그게 현실입니다.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정말 60억을 횡령한 게 맞습니까? 부인 횡령이라니요. 그건 사업입니다. 적정한 이윤을 남긴 거죠. 적정한 이윤이 3배에서 5배입니까? 시장 경제입니다. 수요와 공급이 법칙이죠. 그리고 사령관님께 뇌물을 준 것도 사업입니까? 장기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뇌물이라니 그건 정당한 사례금이었어요. 사례금이요. 장 회장, 당신은 사령관에게 20억을 건넸습니다. 그 대가로 납품 계약을 따냈고요. 증거라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나는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안에서 은행 거래 내역을 꺼냈습니다. 이건 당신이 사령관, 천안명의 계좌로 송금한 기록입니다. 장기주가 서류를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제가 20년 동안 가지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쓸 날이 올 거라고 믿으며 장기주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건 불법으로 취득한 자료 아닙니까? 법적 효력 없어요.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언론에는 효력이 있습니다. 나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이 자료를 언론사에 제보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 회사, 당신 명예, 전부 무너질 겁니다. 장기주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협박입니까? 아니요, 제안입니다. 제안. 자백하십시오. 20년 전 일을, 그리고 지금 저를 괴롭히는 일을. 장기주가 비웃었습니다. 미쳤군요. 내가 왜 자백을 합니까? 안 하시면 이 자료를 공개하겠습니다. 그리고 검찰에 고발하겠습니다. 고발. 공소시효 다 지났어요. 뇌물죄는 10년입니다. 하지만 배임죄는 달라요.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당신 회사가 지금도 같은 수법으로 납품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장기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어떻게... 김 전 상사가 조사했습니다. 당신 회사 최근 3년간 국방부 납품 내역 여전히 허위 견적을 쓰고 계시더군요. 이건 작년 자료입니다. 그리고 이건 올해 자료. 패턴이 똑같습니다. 20년 전과 장기주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건 함정이야. 함정이 아닙니다. 당신이 계속 저지른 범죄일 뿐입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장기주는 한참 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박 씨, 대체 뭘 원하는 겁니까? 진실을 원합니다. 그리고 사과를. 사과. 네. 20년 전 저를 모함한 것에 대한 사과. 그리고 지금 저를 괴롭힌 것에 대한 사과. 장기주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과하면 이 자료 공개 안 하겠습니까? 조건이 있습니다. 뭡니까? 검찰에 자수하십시오. 과거 범죄와 현재 범죄 전무. 그럼 나는 감옥에 갑니다. 그게 당신이 받아야 할 벌입니다.
장기주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그럼 이 자료를 공개하겠습니다. 공개하면 당신도 다칩니다. 불법 취득한 자료니까요. 상관없습니다. 저는 이미 모든 걸 잃었으니까요. 더 잃을 게 없습니다. 나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지금 언론사에 전화하겠습니다. 선택하십시오. 장기주가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그럼 자수하십시오. 가족이 있습니다. 손자도 있어요. 저도 가족이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고통받았습니다. 장기주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70대 노인이 어린아이처럼 흐느꼈습니다. 미안합니다. 미안해요. 사과는 검찰에 가서 하십시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김 전 상사가 2명의 남자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대령님, 검찰 수사관들 모시고 왔습니다. 장기주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절망적인 얼굴이었습니다. 이미 신고했습니까? 네. 오늘 대화는 전부 녹음됐습니다. 당신이 범죄를 인정했다는 증거도 확보했습니다. 수사관 1명이 다가왔습니다. 장기주 씨, 배임 및 뇌물공여 혐의로 동행해야겠습니다. 장기주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박 씨, 당신이 이겼습니다. 장기주가 끌려나갔습니다. 남편과 나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장기주가 나간 후 나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남편이 내 어깨를 안았습니다. 여보, 끝났어요. 드디어 끝났어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20년. 긴 시간이었습니다. 대령님, 수고하셨습니다. 김 전 상사가 격려했습니다. 남편도 격려로 답했습니다. 고마웠네. 김 상사. 아닙니다. 대령님이 옳았습니다. 20년 전에도 지금도. 우리는 카페를 나왔습니다. 밖은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남편이 내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이제 평화롭게 살 수 있겠죠? 그래, 이제 끝이야. 손에 든 철제 상자를 내려다봤습니다. 20년 동안 짊어졌던 무게, 이제는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집에 가자. 우리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석양 아래 2 노인이 손을 잡고 걷는 모습, 평범하지만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나는 알았습니다. 정의는 늦을지언정 반드시 온다는 것을. 다음 날 신문에 기사가 났습니다. 국방 납품 비리 24년 만에 진실 밝혀져. 나는 신문을 펼쳐 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끝내 진실은 밝혀졌습니다. 1년 후 법정에서 장기주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습니다. 75세의 나이에 감옥에 갔습니다. 신문에서 그 소식을 봤지만 별다른 감정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지금 나는 손자와 공원에서 놀고 있습니다. 손자가 자전거를 배우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봐요. 넘어지지 않았어요. 그래, 잘한다. 손자가 환하게 웃습니다. 아내가 벤치에서 미소를 지으며 우리를 봅니다. 나도 미소 짓습니다. 이제 우리는 행복합니다. 평범하지만 진짜 행복. 그리고 나는 압니다. 이것이 진짜 승리라는 것을. 정의는 늦을지언정 반드시 온다는 것을.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응원 댓글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